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매경 테스트 경제편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챕터 1장에서는요 경제학에 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도대체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뭐가 경제 문제인가, 이걸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경제라는 학문은 어떤 걸 다루냐면 말 그대로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인간의 경제 활동이 뭐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뭔가 무엇을 생산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를 생산할 수밖에 없죠. 자, 뭔가를 생산했어? 그러면 이걸 생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뭔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생산 활동에 참가를 한 대가로 뭔가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고요. 아니면 자본을 제공했다. 그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뭐 이자를 받게 되고, 아니면 토지를 제공했다. 그러면 지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경영 능력을 제공했다. 그러면 경영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산과 분배를 하게 되면 이 분배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 분배된 어떻게 보면 소득이죠. 그걸 갖고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니즈가 있어야지 생산하고 발명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시 생산으로 이렇게 환류되는 효과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그리고 분배, 그리고 소비, 이러한 과정을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것을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선택과 관련한 문제 살펴볼게 될 것인데요. 어떤 선택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요 한 주로 세 가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생산을 할 것이며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네, 요거를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따른 이득, 거기서 얻게 된 걸 이렇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 요게 이제 우리는 경제학의 3대 기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경제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절에서는 뭘 배울 거냐 라고 하면요, 경제학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인간들이 어떤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거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들의 행동, 그게 바로 선택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듯이 접근하는 방법을 미시적인 접근이다,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본 시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야. 다른 하나는 이걸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합니다. 그것을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해가지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우리가 분석하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공부하신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의 3대 문제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경제학의 3대 문제인데
주로 그걸 어디에서 다룹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서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뭐예요? 그치, 시장이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제목에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사겠다라는 것을 바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급이다 라고 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생산의 주체가 기업이죠. 그런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 거, 그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그걸 볼 거야. 근데 이 자원이 되게 풍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희소한 자원의 배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희소한 자원의 잘 배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 판단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가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배분 요거를 살펴보고요. 효율적인 배분은 사실은 우리가 낭비 없이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효율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배분이 잘 되었는가 얘기할 때요. 공평한 배분, 공평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공평한 배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골고루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공평하게 배분되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건 분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격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가격이 뭐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뭔가 희소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분배 기능 그런 걸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챕터 2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3장에서는 이 재화, 아웃풋, 생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 시장,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이 수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에서는 경쟁 시장 요게 하나의 축으로 있고요. 반대 대척점에는 우리가 독점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독자라는 게 이제 홀로 독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 시장, 경쟁의 정도가 아주 치열하다 해가지고요. 완전 퍼펙트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기업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독점 시장이다 하면 기업의 수가 딱 하나 존재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조금 더 특성들을 더 배우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나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 수가 무한대로 많은 경우고요.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기업의 수가 홀로 독자를 쓰니까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공급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게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과점 시장이야. 전자제품이라든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기업의 수가 뭐 한 소수 이렇게 존재해요. 한 2개, 3개, 뭐 3, 4개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을 과점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식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약간 기업의 수가 다수 존재하죠. 기업의 수가 다수 존재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완전 경쟁 같이 치열한 시장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부터 독점 시장, 과점, 독점적 경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시장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장 구조 상황이 돼 있고 특성은 뭔가 이걸 볼 겁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앞에서 봤었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희소한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가 시장 하면은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수요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요, 이 상황을, 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쓸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켓이 failure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와 제 기능을 못하고 삐끄덕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니, 왜 가격이 삐끄덕거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게 어떤 재화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겁니다.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공공재라는 거를 볼 거야. 이런 공공재라는 어떤 재화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성. 네, 이런 게 존재합니다. 외부라는 게 시장태들이 밖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는 거야. 정보가 없거나 없어 이렇게. 아니면 정보가 있는데 누구는 정보를 독점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을 바로 또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런 비대칭 정보 하에서는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시장의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치유합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실패하는 상황을 치유해서 개선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게 되는 몇 가지 요인들 중에서 조세라든가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거나 관여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시장에 맡겼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다. 불균등한 소득 분배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의 불균등, 양극화 뭐 이렇게 되는데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재분배를 통해서 공평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시경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시와 거시는 우리가 본 수업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국가 경제 전체를 살펴보는 거야. 국민 경제 전체로 살펴봐 가지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해당하는 많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들어보셨죠? GDP라고 들어보셨죠? 한 해 동안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 가치,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건데요. 요거 어떻게 측정되니?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생활을 했어. 3과 2를 막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거뒀어. 그럼 이 성과가 지금 얼마가 되니?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절학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럼 그 성과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성취를 가장 높이 달성했는가에 따라서 또 등급을 매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학점, B학점, C학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DP를 우리가 측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DP를 측정하는 유형은 어떻게 하는가? 보통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하고요. 또 하나는 분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하고요. 또 하나는 지출 측면에서 GDP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측정했더니 그 값이 똑같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3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GDP라는 것은 우리가 한 국가가 생산한 시장 가치로 나타난 총 생산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GDP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전체 소득이다 해서 국민소득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그거 이제 대표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이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얘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게 삶이 윤택해진다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나라랑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랑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고 생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후생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GDP가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갖게 되고요. 실업이 작아지게 됩니다. 실업이 작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다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또 우리 생활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 우리가 생각했던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품목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가가 또 이렇게 낮고 물가 수준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한 국가의 국민소득 GDP 어떻게 측정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게 좀 더 분해하게 되면 실업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실업률, 요게 이제 우리의 거시경제학의 큰 두 마리 토끼, 관심 있는 두 마리 관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국민경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이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평축에 요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요게 국민소득, 대표적인 국민소득이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매끄럽게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야. 물론 이렇게 추세가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죠. 한국 하면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유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매끄럽게 성장하진 않고요. 이렇게 막 업앤다운 부침이 있었어.
그래서 뭐 96년도 IMF 같은 때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업앤다운 하게 되는 부침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업앤다운 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면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 변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업과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물가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게 경기가 업앤다운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되면 배가 뒤집히거나 우리한테 충격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거니까 정부가 이렇게 바람직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과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요걸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거품이 끼면 그거를 억누르게 되고요. 여기는 지나치게 경제가 침체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좀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앤다운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제목에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안정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요, 시장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개입 정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텍스를 가지고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풀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조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경제를 조정하게 되는 금융 또는 이제 한국은행 표현은 이제 통화정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가지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업앤다운 되는 거,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좀 누르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정부 개입이 좋다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일군의 학자들을요, 케인즈 경제학자들이다. 이렇게 케인즈라는 학자의 뒤를 따르는 케인지안 스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반대로 야, 시장에 그냥 좀 맡겨둬. 정부 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자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찬성하냐. 고전학파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다가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진단해서 처방하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진단과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일군의 학자들을 클래시컬,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부 안정화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요걸 배우게 되면 우리가 국제경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국제경제는요,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시장의 수요 공급, 시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거에 뭔가 비교율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다가 남는 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공급자를 바로 수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수출하게 되면 이 수출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수요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수입자다,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거랑 수요 소비하게 되는 두 가지 측면에 어떤 네트워크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수출자 측면과 수출업자, 수입업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국가 간의 교역이다 해서요, 이거를 국제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국가 간의 교환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 우위를 통해서 둘 다 같이 교역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나라가 이득이고 다른 나라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윈윈 이렇게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환율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자본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우리가 물건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자금이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말이죠. 자,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요, 원화이고요. 미국이나 이런 돈은 달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를 수출해가지고 만약에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어들였어. 근데 달러를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살려고 뭐 거래하려고 했더니 거래가 안 되잖아. 당연히 원화로 환전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그런다 그러면 원화를 딱 갖다 주거나 하면은 당황한다고 당연히 또 달러로 이렇게 환전해 가지고 물건을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화와 달러의 교환, 그래서 환입니다. 교환 비율, 그게 바로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환율과 관련한 국민 전체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조정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국제경제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무엇을 다루는가,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 방법과 거시 전체적인 국가경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감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뎁스 있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